네, 올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트릴레마에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현재 고민하는 이 트릴레마와 그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지금 증시 변동성이 오늘도 그렇겠지만 엄청납니다. 네. 이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FOMC 대비해서 SOMC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자분의 관심이 상당히 반응이 높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윌리엄 더블리 전 뉴욕은행 연준 총재의 그 얘기가 월가에서 가장 신뢰를 걷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경제TV에서 긴급으로 11시 30분에 더들리 전 연준 총재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시청자분도 오늘 11시 30분에 이 방송을 한국경제TV 방송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제 연준의 의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SOMC에 관심이 높고 미국판 다보스 포럼에 해당되는 밀켄 컨퍼런스의 내용들이 지금 더 주목받는 사항이다.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가 떨어지면 증시는 변동성으로 나온다.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계절적으로 보면 증시를 떠나라는 세린 메이다 하는데요. 올해 이례적으로 스테인 메이다는 이런 쪽에 나온 것은 올해는 다른 때와 달리 사실 과거에 보면 주시장에서는 계절적으로 10월에서 4월까지는 좀 증시가 좋고 그다음에 5월에서 9월까지는 증시가 안 좋았다는 것은 그렇죠. 시청자분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왜 5월 달에 떠나지 말고 5월 달에 좀 지켜봐 달라, 증시에 지켜봐달라 하는 것은 4월에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월에 주식에 대해서는 연초에 한국경제TV에서도 전망할 때 올해 4월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주가 하락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3%대 하락하고 한 달 만에 다우는 한 5%대, 5%, 그다음에 S&P도 8%대에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저가매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 달에는 좀 증시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 하는 이런 쪽의 얘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을 어제 홍행껏게 아마 여쭤봤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FOMC 기간인데 어제도 주가가 좀 오르고 오늘도 미약하나마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성격에 대해서 Fed Drif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Fed Drift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운전할 때 전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운전은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제 핸들을 꺾고 추락하지 말도록 엑셀레이터 밟으면 이게 자동차가 세게 밟을 때는 올라가지만 또 근데 추락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Fed Drif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시청자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FOMC 회의 결과가 더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제프리스가 빵은 가고 홍영커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는 망의 시대가 망의 시대 이렇게 해서 했죠. 그 용어를 좀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제프리스가 얘기한 건 아니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빅테크 업종도 이렇게 재조정이 되고 있다 하는 방송을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빵스는 가고 지금은 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 마가로 표시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구글, 엔비디아, 그다음에 A는 여기서 알파벳 이렇게 해서 표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에서 마가 업종으로 됐는데요. 오늘 뉴욕 예신들도 제프리스가 망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새로운 용어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한국경제TV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마가로서 이미 말씀드리는 거다.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5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준이 과연 이번에 역성장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역성장, 금융 정책 이렇게 해서 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 경제 용어상으로 엔티가 적당한가 하는 것은 또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 국제경제기관이 제 역할을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용어 자체가 아주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망도 우리가 얘기했던 마가로 이렇게 이전에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도 이렇게 용어 자체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역성장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NBER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를 판단할 때 분기 수치는 2분기 연속 추이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연속 추이가 됐을 때 역성장이라는 엔티라는 표현을 쓴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가 작년에 저기 이제 나오는 거 같습니다는 6.9% 성장하다가 4분기에 마이너스 1.4 이게 충격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1분기의 의미는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은 기저효과를 감안해. 왜냐하면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니까 1분기 수치가 저렇게 낮아지면 플랫하게만 가더라도 플러스 성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를 감안해 볼 때에는 사실 2분기는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낙관론. 그렇지만은 비관론 쪽으로는 지금 전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그 4월부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반응하지 못했다는 측면. 또 중국의 경제 봉쇄 조치가 4월 달에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오늘 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서방이 사실 러시아에 원유 같은 금수 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푸틴이 사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갖고 있는 핵심적인 수출을 안 하겠다 하는, 그래서 경제에서 보면 제3차 대전에 해당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일 우리가 사실 새벽에 어린이날 때문에 방송을 어떻게 긴급으로 편성해서 아마 해드릴 예, 거로 맞습니다. 생각됩니다는 사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그 FOMC 회의 결과를 미리 보시는 것이 내일 증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이 더 궁금해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2분기에도 성장률이 아마 올해 7월 달에 말에 발표되는데요. 저런 그 비관적 요인들, 전쟁, 중국의 경제 봉쇄 조치, 러시아의 미국과 연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특유한 상품을 금속했다는 이 주체가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성장률도 만만치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분기 성장률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도 아니다. 매일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신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것도 세계적 석학들도 다 엇갈린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장 관심사긴 하지만 1,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미국의 경기 진단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 의견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의문이 증폭되기 때문에 파월 그 의장에 대해서 사실 그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에 거기 출입하는 페드에 출입하는 기자로의 이불을 통해서 질의응답이 나오면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여기에서 얘기할 것인가 공식적인 견해는 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내일 이제 발표되는 그 결과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지금 페드의 양대 목표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현재 페드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월 지표가 PCE 물가 지표를 이렇게 돼서 예. 더 마무리됐죠. 이 모양새 CPI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있죠. 대체로면 수준 자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우리가 보는 2차 월쇼크 이은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절대수준이 높다. 근데 사실 페드의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의 물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금리 정책을 하면 9개월 후 그다음에 1년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지나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지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통화 정책에서 선제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저리 테스팅, 인과관계를 보면은 통화 정책의 시차가 9개월, 1년 정도일 때 1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절대 수준은 높다 하지만 사실 그 3월에 통화 정책의 잣대가 나는 근원 CPI가 관련해서 2월 대비해서 3월의 상승률이 둔화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이를 볼 때
굉장히 인플레 피크아웃이 되면 자, 인플레 피크아웃이 되면 이번에 급진적으로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게 좀 이렇게 많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에서 굉장히 주목된다. 그래서 지금은 3월 물가 지표가 다 나온 상태에서 절대 수준 보면 40년 만에 최고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률을 보면은 둔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락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앵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아무래도 양대 목표 중에서 고용은 안정돼 있으니까 안정 고용이 되니까 물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매파들의 성향이 지금까지 이번에 브레이크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강한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은 제기되지만 역시 이 사람의 말에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보면 종전의 브레이크아웃 직전에 얘기했던 그런 매파적 성향에서 사실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회의 이렇게 진행 중에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달러 가치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늦게 타이밍을 잃으면 사실 부처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게. 예. 그런 측면에서 왜 시청자분께서는 왜 달러 강세에서 페드 입장에서 불편한 입장을 취할까 하는 측면을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는 제닛 앨런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인플레 파이터이기 때문에 인플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플레 문제가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으로 잡을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 경제, 통화 정책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환율 쪽에서 지금 제닛 앨런이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앨런 독트린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서 달러 강세가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미국이 자 경제 여건이 좋고 뭐 이렇게 상대 여건 좋긴 하지만 발해서 이 달러 강세가 아주 발해서 최선책이 있다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예. 1990년대 루빈 독트린 대비해서 앨런 독트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다고 판단하는 것은 궁여지책 속에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재무부가 달러 강세, 수입물가 안정에서 달러 강세를 하는데요. 자 지금 급진적 출구 전략해서 지금의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페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양적 완성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당신들이 금리 올려 달러는 강세돼 재무부에서 달러 강세 유도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캐리 자금들이 밖에 있는 캐리 자금들 미국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 돈줄을 줄이는데 해외에서는 달러 강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 추진하더라도 출구 전략의 효과가 가뜩이나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출구 전략 추진하는데 달러 강세 때문에 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사실 급진적 출구 전략의 기대감이다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공급 측에서 잡기 위해서 수입물가 안정시키는 소위 앨런 독트린의 가능성이 적지만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측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것도 사실은 월가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FOMC 멤버들 간에는 굉장히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급진전 매파에 해당되는 블러드 같은 사람들은 지금의 달러 강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불편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레이너 이사 같은 최근에 입장이 바뀌긴 했지만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 바이든의 키즈들에 해당되거든요. 그 블러드는 연준, 지역 연준이지만 이 키즈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처 간에 이렇게 협조 차원에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는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옐런 재무장관 입장에서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좀 피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좀 피해야 되는 입장도 이제 밝히긴 했는데 미국이 지금 부채 덫에 걸려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네.
달러 강세의 주체에 대해서는 그 미 재무부인데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반대로 자 페드 입장에서 급진적 출구 자달하게 해서 앨런 입장에서는 그것을 판기느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채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뭐 저금리에 이렇게 그 함정에 이렇게 빠져서 세계 국민들이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막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부채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전체 GDP의 256%입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전부 빚을 2년치가 전 세계 국민들이 해야 갚을까 말까 하는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쓰지 않고 예. GDP 대비해서 이게 지금이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취약국들 같은 경우는 56%가 지금 디폴트에 빠진 상황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렇다 보면 각국들이 지금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저 부채에 따라서 이자가 이렇게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빚의 복수, 리벤지, 빚의 복수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페드가 급진적 출구 전략을 저렇게 파월 의장이 하면 미국은 부채가 없기 때문에 부채가 적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않습니다. 예. 미국은 신용도가 가장 좋은 국가입니다. 신용도가 좋은 것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가상금리가 낮다는 측면입니다. 왜 신용도가 높습니까? 돈을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빚에 대해서는 미국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채무는 뭐 익히 2011년서부터 굉장히 S&P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릴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도 사실 위험한 수준인데 한국의 가계부채와 미국의 가계부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아파트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규모가 높다 하더라도 깡통 아파트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우려스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은 크레딧에서 가계부채가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절대수가 높으면 우리보다도 똑같은 절대수준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담보 지금 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담보가 없는 가계부채랑 똑같은 성격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앨런이 급격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낼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작년에도 국가 채무 부담 때문에 연방부채 한도 확대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가져서 홍영표 입장에서도 작년에 많이 전해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임시 예산도 편하고 이렇고 예.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급격한 출구 전략 추진하면 그 국채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국채는 어떻게 이제 편성되냐면 정책 부서와 관련된 건 단기로 고정금리로 좀 발행하는 게 많고요. 예. 장기는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드가 양적 완화 통해서 이 대차대조표의 양적 자산을 지금 풀어냈는데요. 양적 자산 요 부분 갖고 있는데요. 요게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국채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페드가 급격한 축을 전락해 금리 올라가죠. 예. 근데 장기채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됐죠. 금리 이자 올라가죠. 그럼 페드 중부서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 게오르바라든가 이런 IMF에서 폭주 열차를 부채에 대해서 폭주 열차를 했는데 제니럴은 그러지 말자. 피스칼 룰, 재정 안정, GDP에 대해서 일정 수준만 가져가자 하는 재정 준칙을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런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뭐든지 시기가 불편하면 이렇게 서로가 꿍짝을 맞는 미국의 재무부와 페드가 이렇게 갈등을 빚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국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그런 게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처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페드가 통화 정책을 내릴 때 이제 좀 기준으로 삼는 그런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좀 곤란해지지 않았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페드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좀 정상화됐죠. 예.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업률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간의 이렇게 역관계도 지금 뭐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물가 상승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필립스 관계 역관계를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메버리지 곡선에서 구인율과 실업률 관계도 지금은 그동안 이게 흐트러지다가 정상화된 상태거든요. 예. 정상화됐다.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간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다. 서로가 엇갈리죠. 예.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가 올라가면 급진적 출력을 전략해야 되는데
자, 장단기간에 역전 장세 정상화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정상화 시켜야 되죠. 예. 근데 사실 베버리지 곡선에 이것도 역관계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기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에. 이거 나온 지 한 2주뿐이 안 되거든요. 예. 일단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 또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장단기 기반의 역지차, 그 다음에 필립스 가크스의 역관계, 베버리지 곡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의 이론적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정상화됐을 때 이게 15일 정도 정상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월가의 관심사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페드 입장에선 좀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지금 트릴레마, 딜레마를 넘어선 트릴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국은행도 트릴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1사분기 성장이 낮았죠? 아주 낮았죠? 예. 물가는 30년 만에 높죠? 이렇게 되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금리라는 변수인데요. 금리라는 변수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80년대 초반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경기와 물가와 금리 간의 트릴레마,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 약자죠? 트릴레마 이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사분기 성장이 낮았다. 2사분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성장률이 안 좋은다. 경기 부양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 경기죠. 국민의 소득 수준이니까.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죠? 그러면 인플레가 폭등하게 되죠. 그래서 요 조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만 생각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경기 더 둔화되죠. 이게 사실 경기와 물가 간의 금리 간의 트릴레마다.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다. 이걸 어떻게 탈출을 시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페드 회의 기간 중에 팀버겐 정리 이게 나오는 것은 1980년대 초반에 스태그플레이션 빠졌을 때 이때의 폴 볼커가 뭐냐? 볼커 방식으로 자, 이럴 때는 자기의 부서의 기본 성격대로만 가져간다. 그럼 페드 입장에선 가장 제일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예. 경기 침체에도 당신네들이 하시오. 나는 물가 안정을 가져가겠어. 폴 볼커가 뭐냐? 물가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팀버겐 정리다. 목표수가 4개면 수단도 4개를 가져가야 된다. 한 마리 가지고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하는 측면에 요 팀버겐 정리저로 정리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에 볼커 방식이 다시 결혼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를 보여줬습니다. 각 문제에 따른 해결책도 좀 이제 대응시켜서 맞춰야 된다. 네. 자,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대목인데 어렵겠지만 내일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파월 의장과 페드 의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4월 달 들어서 GDP 성장률 발표 직전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위기에 몰려서 그런지 강한 매표로 돌아서는 것을 홍그 앵커께서 그때 전해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2주 전입니다. 강한 매표로 돌아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FOMC 회의 5월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때부터 0.5% 빅스텝에 이어서 0.75%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나왔던 거거든요. 자, 이번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보면 지금 나온 거 보면 0.75로 이번에 5월 회의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0.5% 가져간다. 그러면 QT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도 양쪽 문제. 요 연계 방안이냐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그 밀켄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SMC도 그렇고 당신네들이 이거 인플레 자천 측면이기 때문에 뒤늦게 화들짝 놀라서 급진적 출력 일제히 합창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0.75% 급진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추진하거나 QT를 강하게 밀어붙이다는 위기 증시가 폭락한다. 밀켄 컨퍼런스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 지금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가계부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계부채 꼭대기 갔는데 가계부채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금리를 덜컥 올리면 국민 대다수에 해당되는 MZ세대가 소상공인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간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 경기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최강 경기. 그런 측면의 카멘트를
이렇게 FOMC 멤버들이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돼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 금리는 기정사실화돼야 돼. 0.75는 가져가지 못하고 QT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950억인데 이 규모를 좀 축소시켜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0.5베이시스, 네, 0.5%는 뭐 어느 정도 뭐 기정사실이고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QT가 될 것이다라는 조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